이 본 강의의 이제 마지막 파트가 되겠습니다. 데이터 농업이죠. 최근 뭐 AI, 그 다음에 데이터, 4차 산업혁명, 이 키워드들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럼 과연 그건 무엇인가? 특히 우리 농업 분야에서는 어떤가? 이런 걸 좀 보기 위해서 한번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데이터의 정의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이건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넓은 의미에서는 데이터는 의미 있는 정보라는 거죠. 그러니까 인포메이션입니다. 정보를 가진 모든 값들. 우리는 그냥 데이터 하면 엑셀에다가 수치 뭐 엽수는 얼마, 그 다음에 연면적은 얼마, 생체중은 얼마, 건물중은 얼마, 그 다음에 뭐 꽃의 개수는 얼마, 그 다음에 과실의 과실의 생체중은 얼마, 과실의 과경은 얼마, 과장은 얼마, 이런 것들이 뭐 그냥 수치만 생각을 하는데요. 사람이나 자동 기기가 생성 또는 처리하는 형태로 표시된 것들을 모두 통틀어서 우리는 데이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사실이나 개념 또는 명령 또는 과학적인 실험, 관측, 그러니까 실험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도 있을 거고요. 뭐 실태라든가 관측을 통해서 나오는 결과도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얻은 수치나 정상적인 값들, 그것들은 문자가 될 수가 또 있고요. 기호도 될 수 있어요. 당연히 숫자는 당연히 포함하는 거고요. 10, 뭐 20, 연속적인 변수들인데 그거는 당연히 포함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데이터로 부여될 때 정보가 되는 거죠. 항상 많은 분들이, 저희 선배님들이 얘기하는 게 뭐냐면요. 연구에서 끝이면 안 돼요. 연구에서 나온 정보를 지식 전달, 현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과제를 구성하고 기획하라고 항상 조언을 합니다. 거기에 요체는 지금 와서 느끼는 건데 데이터였어요. 데이터를 정보화하지 못하면 이게 아무리 좋은 실험 또는 아무리 좋은 실태조사 관측 이거여도 그냥 사장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지금 상당히 대두되고 있는 시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1차 산업혁명은 기계화, 그 다음에 대량 매스 프로덕션 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증기기관차를 발견해서 공장을 돌려서 세계를 제패한 나라는 영국이었습니다. 근데 이제 4차 산업혁명은 다릅니다. 융합, ICT, IoT, AI 이것들이 통합돼서 가장 빠르게 갈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도 하나의 후보라고 저는 봅니다. 인프라 훌륭하죠. 데이터 많습니다. 정보화 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을 누구보다 어느 나라보다 빨리 가져갈 수 있다고 봅니다. 그 분야 중에 하나 전 기대를 걸고 있는 게 제가 뭐 전공하고 있고 제 분야이기도 하지만 스마트팜입니다. 지금 많은 전문가들은 EU는 뭐 네덜란드로 보고 있는데요. 네덜란드에 비해서는 기술 수준은 한 4.5년, 4.8년으로 보고 있네요. 4.5년에서 4.8년, 약 한 5년 정도로 보고 있고요. 한 그 수준은 한 75%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추격을 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인 이 ICT, 그 다음에 인프라, 이런 것들을 스마트팜에 좀 빠르게 적용한다면 저는 충분히 세계 시장에서 탑으로 올라갈 수 있다고 봅니다. 어느 분야보다 뭐 반도체, 자동차, 자율주행, 배터리, 에너지, 수소에너지 이런 산업 분야보다 스마트팜 분야가 훨씬 빠르게 갈 수 있다고 저는 제 분야이기 때문에 이렇게 좀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유관기관, 연구자, 그다음에 현장에 계신 분들 열심히 지금 스마트팜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스마트팜을 하기 위해서 데이터 필요하고 생육 모델 개발해야 되고 하는데 이 데이터가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제 농가에서 데이터들을 얻어서 그걸 갖고 처리를 하려고 시도를 했었는데요. 거기서는 이제 많은 노력들이 필요합니다. 농가마다 또 다른 수준을 갖고 있고요. 그 농가 데이터가 와도 몇 개의 데이터들은 좀 활용되지 못하는 그런 정제되지 못한 데이터들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한 번의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 과정을 거치다 보면 조금은 느리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표준 데이터를 얻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표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네, 이제 화살표가 올 겁니다. 표준 데이터를 얻기 위해서 수집할 수 있는 시설이 좀 필요합니다. 시설 또는 장치가 필요한데요. 제가 요거는 저의 전에 있었던 직장에서 구축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요 방입니다. 하나의 챔버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여기 한 4.2m, 그 다음에 4.2m, 높이 한 3.5m에 인공적으로 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기상방이라고 보시면 돼요. 저는 뭐 가끔 농담 삼아 시간과 공간을 초월할 수 있는 방이라고 봅니다. 여기 이 방에다가 뭐 예를 들어서 경북 대구 지역에 앞으로 100년 후에 기상을 적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과거 100년 전의 기상을 적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실시간으로 지금 대구의 기상을 넣을 수가 있고요. 뭐 이 방에다가는 대구의 기상을 넣었다고 그러면 여기는 미국 뭐 플로리다의 기상을 넣는다던가, 또는 여기는 미국 뭐 캘리포니아 지역을 넣는다던가, 또는 한국의 대관령의 지역을 넣는다던가, 또는 한국의 충남 지역을 넣는다던가, 한국의 전남 지역을 넣는다던가, 또는 경북의 봉화, 또는 경북의 군위, 또는 경북의 상주, 경북의 의성, 이런 지역의 기상들을 다 넣을 수가 있는 거예요. 기상을 넣은 다음에 뭐 참외가 어떻게 자라는지, 오이가 어떻게 자라는지, 토마토가 어떻게 자라는지, 이런 것들을 다 표준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8개의 그 장비가 구축이 돼 있고요. 그 다음에 심지어 여기는 비도 인공적으로 내릴 수가 있습니다. 이런 장치들이 8개가 있고요. 그래서 환경을 뭐 기온은 밑에 보시면 마이너스 10도에서 40도까지가 제어가 되고요. 광량 같은 거는 1500 마이크로몰에서 이 정도는 어느 정도냐면 우리가 여름에 남중고도 해가 중천에 떴을 때 그 빛의 정도의 세기입니다. 그래서 눈 뜨고는 볼 수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세게 제어가 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거를 그냥 이렇게도 할 수 있어요. 일변화. 그러니까 해가 떠가지고 질 때까지의 그 과정들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비도 최대 50mm/h인데 따다다다닥 비가 내립니다. 이게 따가울 정도로 비가 내릴 정도로 강하게 내릴 수 있을 정도로 이렇게 장비가 구축이 되어 있고요. 이산화탄소 농도도 지금 현재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제가 처음에 대학에 왔을 때는 350ppm 이 얘기가 있었는데 지금은 벌써 400ppm이라고 교과서에도 바뀌고 있을 정도로 상당히 올라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산화탄소 농도도 2000ppm까지 이렇게 올릴 수가 있고, 그 다음에 토양통에다가 이렇게 만들어서 뿌리가 어떻게 발달하는지, 그 다음에 비가 온 다음에 유실됐을 때 그 물이 얼만큼 유실되는지, 또 비료분은 얼만큼 나오는지, 이런 것까지 다 할 수 있는 장비가 구축이 돼 있죠. 그래서 저는 이 시설들을 이용해서 데이터들을 많이 뽑았습니다. 그래서 표준 데이터를 모아옵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앙 환경 제어 프로그램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다 제어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제가 이제 생육 모델을 개발한 겁니다. 그래서 배추가 이 지역에서는 어떻게 커 나갈 건지, 또는 배추가 향후 50년에는 재배가 될 수 있는지, 또는 고추가 이 50년 후에 어떻게 생산량이 될 건지, 이런 것들을 다 한번 시뮬레이션하고 구현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활용했던 사례가 되겠고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환경 스트레스에 대한 뭐 어떤 얘가 왜 받는지에 대한 피해 기작을 구명한다던가, 또는 기후 변화가 왔을 때 어떤 작물이 어느 지역에서 얼만큼 피해가 가는지, 이런 역량을 평가하고 또는 취약성을 평가하고, 향후 뭐 100년의 고랭지에서 배추가 재배가 될 수 있는지 없는지, 이런 것들도 평가할 수 있죠. 그 다음에 또 그러면 우리가 당하고만 있을 수는 없잖아요. 적극적으로 그런 내서성에 강한, 뭐 여름에도 강하게 재배가 될 수 있는 그런 내재성 품종을 육종한다든가, 이런 데도 이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설을 구축을 했습니다. 참, 요 시설을 구축하면서 힘들고 고난한 시절이었지만 구축하고 나서는 굉장히 뿌듯했고 많은 데이터들을 이렇게 도출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모델을 이렇게 표준 시설이 되면요, 그 시설을 이용해서 생육 데이터들을 뽑게 됩니다. 그래서 생육 기반을 과정으로 한 모델을 개발하게 되는데요. 요 뭐 컨셉입니다. 작물이라는 게 광합성을 해야지만 자랄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합성에 대한 어떤
광합성에 대한 펌프죠. 그러니까 광합성은 빛이라든가 온도라든가 CO2라든가 그다음에 뭐 상대 습도라든가 이런 영향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의해서 빨라질 수가 있고 느려질 수가 있고 양이 많아질 수가 있고 적어질 수가 있고요. 요것들을 모의할 수 있도록 먼저 광합성 모델을 만듭니다. 그 광합성 모델을 통해서 하루에 1 광합성 양을 추정을 하고요. 그 양을 통해서 우리가 동화산물이라는 그 풀을 생각을 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는 상태 변수라고 하는데 요거는 아까 전에 그 레이시였고 상태 변수가 있고 거기에 또 우리 호흡이라는 걸 합니다. 그게 두 개로 나눠지고 요건 또 이제 바뀌어지겠죠. 이게 동적으로 바뀌어지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 영향을 받아서 이 생장이 되는 거고 그 생장이 또 분배를 합니다. 줄기로, 잎으로, 뿌리로, 과실로 이 분배가 어떻게 되는지를 또 모의를 합니다. 그리고 잎 같은 경우에는 또 우리 시설원에서는 잎을 또 저겹도 하기도 하고요. 유인도 하기도 합니다. 그걸 통해서 또 바뀌는 게 연면적 지수라는 게 바뀌고요. 이런 그 과정들을 또 관계식들을 만들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자, 우리가 이런 과정들이 다 모의가 되면 뭐가 나오냐? 오른쪽에 우리가 알고 싶은 생산량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 데이터가 결국 생산량을 예측하고 수량을 알게 되면 그 수량을 최적화하기 위해서 환경을 조절할 거고 이런 것들이 대단히 중요한 과정이죠. 그래서 이런 생용 모델을 개발하기 위한 도구들이 있는데요. 영어로 써서 죄송합니다. 우리가 흔히 가장 쉽게 쓸 수 있는 게 엑셀이에요. 엑셀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그다음에 그 데이터들을 다 모은 걸 가지고 통계라는 걸 처리합니다. 통계에는 뭐 확률도 있고 그다음에 뭐 분석이라는 게 있는데 이런 것들 통계 패키지라는 걸 이용합니다. 뭐 사스라든가 뭐 스태티스티카 요즘에는 오픈 프로그램으로 R도 많이 이용이 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그 통계에 의해서 나온 파라메타를 모수죠. 모수라든가 변수 이런 것들을 뭘 이용해서 짜냐면 바로 프로그램 언어입니다. 뭐 비주얼 베이직도 가능하고요. C++도 되고 자바도 되고 예전엔 포츄란이라는 언어도 많이 썼고요. 지금 뭐 파이썬이라는 언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뭐 줄리아라는 언어도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생용 모델들이 뭐 한 20줄, 뭐 40줄, 뭐 100줄 이렇게 써져 있겠죠. 그것들을 가지고 이제 다이나믹하게 돌리는 시뮬레이션 또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버클리 마돈나라든가 포츄란이라든가 라자루스, 그다음에 줄리아 같은 경우에는 뭐 이제 그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그런 패키지까지 같이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도구입니다. 그러니까 뭐 데이터를 입력을 하면 그걸 가지고 분석을 하고 뭐 식들을 만들고 그 식을 어떤 언어로 써나가고 그 언어를 돌리기 위해서 시뮬레이션하고 이런 것들이 이제 생용 모델의 도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생용 모델에서 뭐 가장 성공적인 건 저는 쌀을 예측한다고 봅니다. 왜 쌀이 왜 예측이 중요하냐면요. 물론 주식이고요. 그 다음에 추곡 수매할 때도 이 정보가 대단히 중요한 정보입니다. 금년도 쌀을 예측했을 때 생산량이 얼마인지를 미리 알아야지만 정부에서는 추곡 수매에 그 들어가는 예산을 수립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쌀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긴급하게 식량 정책을 마련할 수가 있습니다. 이건 전 세계적으로 중요한 얘기입니다. 기아를 극복하기 위해서 쌀의 매년 생산 예측량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그 모델 이름을 오리자라고 불렀는데 이 오리자가 어디서 왔냐면 오리자 사티바입니다. 이게 학명입니다. 쌀의 학명이 오리자 사티바고요. 그 오리자 사티바에서 왔고 심지어 이 오리자라는 그 모델은요 예측 정확도가 99%도 맞춘 적도 있습니다. 정확하다는 거죠. 예측 정확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우리나라도 이 오리자 모델을 사용하고 있고, 뭐 오리자 2000, 그러면 거기에 서브 모델인 뭐 린트라든가 슈크로즈를 이용해서 예측 정확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95%, 98% 이상으로 정확하게 쌀의 생산량을 매년 예측하고 있습니다. 제 기억으로 데이터로는 몇 년 전에 시바르당 실제 통계량이 503kg인가 나왔는데요. 예측치가 시바르당 502.8kg 정도였습니다. 0.2kg 정도가 틀릴 정도 상당히 정확하게 맞췄던 거고요. 이게 가능했던 거는 상당히 오랫동안 이 쌀에 대한
그 생육 모델을 개발했고 서브 모델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반면에 시설원에는 좀 뒤늦게 했어요. 뭐 워낙 주식부터 중요하니까 주식부터 하고 식량작물부터 하고 그다음에 원예작물로 넘어갔습니다. 그게 이제 대표적인 그룹이 뭐 네덜란드의 마르셀리우스라는 그런 학자죠. 그 사람들이 이제 리더해서 지금 원예작물의 모델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미국인데요. 여기 아까 유럽살이었고 미국으로 넘어가면 이 디삿이라는 모델이 있습니다. 이거는 농민들이 농작업을 할 때 의사를 결정할 때 지원할 수 있는 그런 모델입니다. 예를 들어서 파종. 내가 파종을 언제 해야 되지? 또는 수확을 언제 해야 되지? 이런 거를 의사를 결정할 때 서포팅할 수 있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것도 상당히 잘 개발이 돼 있고 플로리다 대학에서 이렇게 개발을 해서 전 세계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모델이 되겠습니다. 요건 또 하나 지리정보 기반을 이용하거든요. 그래서 지도로 이용해서 뭐 파종 시기를 요 지역에는 몇 월부터 몇 월 사이 뭐 이렇게 이 지리 맵이죠. 맵을 만들어 주기도 합니다. 요게 이제 디삿 모델이 되겠습니다. 이게 약자가 이렇게 돼요. A Decision Support System for Agri-Technology Transfer라는 거의 약자입니다. 이게 디삿 모델은 지금도 상당히 사용되고 있고 전 세계적으로 식량작물을 중심으로 노지작물을 중심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좀 벤치마킹하고 배우고자 하려고 하는 이게 원예작물에서의 모델은 생육 과정, 그 다음에 작물 수량 예측이 되겠고요. 워싱턴 대학의 김수영 교수님 모델을 좀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광합성 모델이든가 증산 모델 또는 기공전도의 모델을 컴바인한 모델들을 좀 사용하려고 이렇게 벤치마킹하고 있고요. 그래서 광합성을 예측하는 모델, 그 다음에 프로그램들을 시뮬레이션 하는 것들을 지금 구성해서 저도 요와 유사한 그런 장치들, 그 다음에 시뮬레이터들을 만들고 있습니다. 뭐 여기는 장미를 갖고 하셨는데 저는 뭐 딸기라든가 오이라든가 그다음에 파프리카라든가 토마토 이런 광합성을 예측할 수 있는 모델들을 앞으로 계속 만들어 갈 생각입니다. 그다음에 온도에 따른 베타 모델은 또 왜 중요하냐면요. 이 잎의 발생이라든가 잎의 발달, 잎이 커지고 하는 거 이런 것들은 이제 요 바로 베타 모델에 의해서 결정이 됩니다. 온도에 따라서 잎이 붙는 순서도 속도도 달라지고요. 잎이 넓어지는 그 속도라고 해요. 이런 것들도 달라지기 때문에 이 온도에 대한 베타 모델도 기본으로 항상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연구했던 내용을 좀 간략하게 좀 더 소개를 드리고 좀 넘어가려고 하는데요. 요거는 아까 전에 보셨던 그 표준 그 데이터를 생성하는 그 장치에서 얻어냈던 데이터입니다. 그래서 배추 중에서 봄배추는 이제 충강이라는 품종이 대단히 유명하고 점유하고 있는데요. 이 충강 배추가 온도에 따라서 어떻게 자라나가는지를 이렇게 모사할 수 있는 식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이 식을 만든 다음에 데이터를 또 실제적으로 뽑아서 그 조건을 넣은 다음에 얼만큼 이 식과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검증했던 거고요. 요거는 이제 봄철이기 때문에 봄철에 배추를 심었는데 갑자기 저온이 막 온도가 뚝뚝 떨어지는 그런 사례들을 케이스들을 한번 가정해보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뭐 컨트롤이라고 써 있는 거는 일반적인 평년 기온일 때의 배추의 재배 패턴이 되겠고, 그다음에 온도를 점차 내렸을 때 초기에 내렸을 때 이렇게 어떻게 생장이 되는지를 묘사할 수 있고 예측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리고 얼마만큼 온도에 따라서 그 초기에 그 배추를 정식한 다음에 초기에 온도가 떨어졌을 때 피해를 보는지 그 생체 중에 피해를 보는지를 또 판단할 수 있는 모델을 만들어 가지고 요거를 또 적재를 했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자라나는지를 묘사할 때는 항상 속도라는 개념이 들어가는데 하루에 배추가 하루에 건물증을 몇 그램 생산할 수 있는지를 모의할 수 있는 그런 게 이제 상대 생장 속도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통 아까 전에 보신 것처럼 배추가 S자 곡선을 합니다. 초기에는 좀 잘 안 자라다가 갑자기 지수함수 쪽으로 드러났다가 그 다음에 세츄레이션. 요거를 만약에 시간별로 따라가 보면 상대 생장 속도는 이렇게 곡선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2차 곡선이 되겠고요. 2차 곡선이 되겠고, 그거를 또 한번 검증을 해서 이 상대 생장 속도를 집어넣었던 그런 모델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까 전에 컨셉에서 광합성을 모의하는 게 첫 번째라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광합성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을 소니가 개발한 어떤 모델식입니다. 그래서 이 모델식을 가지고 정식 후 일수, 그러니까 배추가 정식한 다음에 며칠이 지나면 광합 속도가 이 시기에서는 어떻게 된다라는 거를 예측할 수 있는 모델식을 또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모델식을 다 만들게 되면 바로 여기에 이용이 되는 겁니다. 작황을 예측을 하는 거죠. 작황을 예측하는 겁니다. 재배 정보라든가 기상 정보를 넣고, 그다음에 생장 모듈, 제가 광합성, 호흡량, 건물 생산량, 생체중 이런 것들을 예측할 수 있는 그 식들을 만들고 그거를 하나의 모듈화 시켜서 넣게 되는 거죠. 그러면 나머지 토양 수분 모듈이라든가 생리장애 병해충 모듈도 있겠죠. 리얼하게 이제 작물 생산을 수량량을 예측을 해야 되니까요. 그래서 단위 수량당 궁금한 거는 바로 왼쪽 밑에 핑크 부분에 있는 이 부분이에요. 내가 시바르당 300평에 배추를 몇 킬로 생산할 건지를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이 데이터의 힘, 정보의 힘, 정보는 이런 데에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게 어디에 사용될까요? 바로 배추의 수급에 영향이 있습니다. 배추가 생산량이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정부 당국에서는 배추를 확보를 하겠죠. 그래서 물가를 안정을 시키겠죠. 그 다음에 만약에 농민들이 이 상태로 가다 보면 배추의 생산량이 현격하게 떨어질 것 같다. 그럼 빠른 시기에 판단해서 또 파종을 한다던가 정식을 한다던가 이런 의사결정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리고 이거는 저희 이제 온난화 대응 연구소의 문경환 연구관님이 만드신 프로그램인데요. 이거를 어디다가 지금 적용하고 있냐면 주산지, 여름철 문제가 될 수 있는 지역, 매봉산, 그리고 기내미, 그리고 안반대기라는 세 지역에 그 지역의 생산량을 예측할 수 있는 그런 서비스도 웹상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광합성 모델을 개발하고 이런 생육을 모의할 수 있는 거, 광합성을 모의할 수 있는 모델이 개발된 후에 바로 여기 작황 예측에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재배 기상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값들을 넣고, 그 다음에 이 부분 생장 모듈입니다. 그러니까 작물이 어떻게 클 수 있는지 모의할 수 있는 모델, 제가 개발했던 것들을 넣고 이렇게 넣게 되면 궁극적으로는 알고 싶은 게 바로 이겁니다. 단위 면적당 수량이 돼 있죠. 그래서 내가 올해 배추를 6월 20일 날 심으면 8월 20일 날은 얼만큼이 생산이 됐는지, 내 밭에서 몇 킬로가 생산됐는지를 모의하고 작황을 예측하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거기는 제가 설명드리지 않은 오른쪽에 토양 수분 모듈이라든가 생리장애, 병해충 모듈들도 같이 포함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그런 작황 예측을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우리 국립원예특작과학원 온난화 농업 대응 연구소의 문경환 연구관님이 구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웹상에서 그 주요 지역 주산지입니다. 배추의 주산지인 안반대기, 그다음에 매봉산, 귀내미 이 지역에 실시간으로 작황을 예측할 수 있는 웹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탑재해서 이런 것들을 서비스하고 있습니다. 거기는 생체종을 예측할 수도 있고 잎이 발달되는 것도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작황 예측이 되면 과연 어디에다 활용이 될까요? 좀 고민을 해봐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잘 쓸 수 있는 게 바로 배추의 수급 조절입니다. 그러니까 배추가 안정적으로 국민들에게 공급될 수 있도록 미리 배추의 물동량이 부족하다. 그러면 사전에 좀 비축할 수 있도록 계약 재배들을 통해서 이렇게 안정적으로 확보도 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어떤 중장기적인 그 예측,
기후 변화에 따른 어떤 작물 생산의 영양성, 취약성을 평가한다던가 이런 데도 작황 예측 요 프로그램이 상당히 유용하게 사용될 수가 있고요. 육종과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육종과 같은 경우에는 내가 만든 품종이 이 지역에서 얼마만큼의 생산량을 가져갈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실험하지 않고 모의할 수 있는 거죠. 이것도 파워풀할 수가 있고요. 또 어디에 이용될 수 있냐? 유통업자들 같은 경우에는 미리 올해 내 지역에서 내가 지금 살려고 하는 그 밭에서 얼만큼의 배추가 생산될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물동량을 더 많이 계약을 한다던가 아니면 그거보다 계약량을 줄인다던가 그런 식으로 이렇게 또 유통하시는 업자들한테는 또 도움이 될 수가 있고요. 이런 작황 예측의 프로그램이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데이터가 쌓이고 그 데이터를 통해서 모델을 만들고 모델을 통해서 작물을 모의하고 작물의 생장을 묘사하고 그걸 통해서 종합하면 작황을 예측하고 그 작황을 예측했을 때 적용될 수 있는 분야가 다양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시설원의 분야에서 이런 작황 예측이 어떻게 또 활용이 되냐면 바로 최적 제어입니다. 노지 같은 경우에는 이런 제어를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하지만 시설에서는 제어할 수 있는 게 상당히 많습니다. 온도도 제어할 수 있고요. 광도 제어할 수 있고 수분도 제어할 수 있고 CO2도 제어할 수 있고 이걸 통해서 수확량의 시기, 수확 시기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수확량도 조절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최적화를 시킬 수가 있고요. 예측해서 환경을 제어할 수도 있고요. 상당히 많이 활용되는 게 이 생용 모델이 되겠습니다. 거의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데요. 데이터를 활용하는 다른 국외 사례를 좀 봤습니다. 제가 국내에 돌아오기 전에 영국에서 또 연구 생활을 했었는데요. 그때 당시에 제가 좀 감명 깊게 받았던 데이터를 정말 제대로 활용하고 있는 그거를 좀 소개를 시켜드리겠습니다. 에그리 매트릭스라서 이름도 되게 잘 졌습니다. 매트릭스라는 건 어떤 행과 열인데 이런 거를 농업적으로 좀 본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 배민이라든가 카카오 이런 것들이 다 플랫폼 시스템이지 않습니까? 플랫폼화에서 어떤 다른 것들이 막 붙어 나가는 건데 이미 농업에서 이 영국은 이 에그리 매트릭스라는 걸 하고 그 연결성을 분석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로스햄스타드 연구소는 한 150년이 정도 된 농업 아주 관련 그 정통파 기관입니다. 근데 여기에 크리스 롤링이라는 교수는 이 데이터의 중요성, 그 다음에 데이터를 통합하는 그런 거에 대해서 항상 고민을 하고 있었습니다. 이 연구소가 되게 유명한 연구소인데요. 왜 뭘로 유명하냐? 우리 농학자들은 이제 그 실험을 하고 통계 분석이라는 걸 합니다. 그 중에서 이제 분산 분석이라는 걸 많이 하는데 그 분산 분석을 만들어내고 최소 유의차 검정을 만들어내는 그 연구소거든요, 이게. 로스햄스터. 그래서 농학적으로는 전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연구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한 게 이제 플랫폼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거에 대한 데이터들을 쌓고 그걸 데이터를 통해서 지식을 전달하는 인더스트리에다 주는 거죠. 뭘 하는지 자세히 봤더니 이거였어요. 연구에서 3개가 중요한데 밀, 유채, 그 다음에 감자예요. 근데 유채 지방, 유채는 기름을 짜는데 기름이 가장 잘 짜고 그 다음에 질이 좋은 그 시기에 수확할 수 있도록 그 정보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을 모든 거를 종합을 해서 그 분석을 통해서 그 데이터를 주는 거예요. 그 날짜를 지정을 하고 그 다음에 파종 시기도 얘네들이 알려줍니다. 파종 시기를 알려주는데 기가 막힙니다. 영국은 비가 자주 오기 때문에 그 밭을 갈 수 있는 날, 그 다음에 파종할 수 있는 날이 되게 상당히 제한적입니다. 근데 이 시기를 놓치게 되면 작물 생산성이 급격히 떨어지거나 또는 유채 같은 기름 생산이 상당히 떨어져요. 이런 것들이 문제가 될 수 있는데 그런 걸 해결하고 또는 그 비가 많이 오는데도 물이 잘 빠져서 건조한 지역이 많습니다. 이 건조한 지역에서 가장 잘 자랄 수 있는 품종을 선택해 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매트릭스로 돼 있고 그게 플랫폼화돼서 서비스화되고 상용화가 되겠다는 거죠. 이게 데이터 농업입니다. 제가 이제 제가 연구소 있었던 곳입니다. 요거는 런던에서 한 북쪽으로 한 50km 정도, 우리나라로 치면 서울에서 수원까지 가는 그런 지역에 있는 연구소입니다.
여기는 우리나라엔 잘 알려져 있지 않지만 연구 중심 대학이에요. 그러니까 학부가 없습니다. 그래서 카이스트처럼 비슷한 데인데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거를 중점화했습니다. 뭐냐? 영국이 블랙시트로 가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당장 슈퍼마켓에 신선 채소들을 구할 수 없어서 제한적으로 판매가 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영국도 농업의 생산력, 탄력성을 회복하겠다는 정책을 가져갑니다. 거기에 핵심이었던 게 바로 애그리텍, 데이터 농업이었습니다. 그 농민의 감과 경험, 이거를 데이터화시키는 그런 작업들이 필요했고요. 그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장치입니다. 그래서 뭐 피노믹스 장비라고 해서 이런 뭐 카메라부터 시작해서 뭐 다분강 뭐 여러 가지 센서들이 들어간 종합 박스입니다. 그래서 요게 저희 우리나라랑 비슷하죠. 왜냐하면 제가 이제 여기서 배워왔기 때문에 한국에다 거의 이렇게 비슷한 식으로 구축을 해놨던 겁니다. 그래서 요거를 1m 움직일 때, 이 박스가 1m 움직일 때 1테라의 데이터가 들어옵니다. 근데 1테라를 데이터를 정지하고 그다음에 그걸 프로그램 하는 거는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컴퓨터 공학 하시는 분들, 수학자, 통계학자들이 뭐 확률과 이런 것들을 다 이용해서 누구한테? 육종가 또는 재배생리자한테 필요한 정보들을 줍니다. 그래서 뭐 감자에 병이 나는 기작을 밝힐 수 있는 그런 누트를 준다던가 또는 감자의 저장성이 길게 갈 수 있는 그런 품종을 빨리 선택할 수 있도록 의사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기서 데이터를 주는 겁니다. 이런 장치예요. 그래서 요거가 그 데이터 센터의 어떤 조직이에요. 조직도. 그래서 여기에는 농학자뿐만 아니라 공학을 하시는 분, 컴퓨터를 하시는 분, 수학을 하시는 분, 그다음에 통계를 하시는 분, 이런 분들이 다 모여서 종합해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좀 제가 벤치마킹해서 한국의 국립원의 특작과학원 채소과에다 좀 확충을 해놨고, 지금 이제 우리 경북대학교에서도 이런 작업들을 하나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스마트 온실도 하나 적고요. 거기서 나오는 데이터들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많은 프로그램들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예, 마지막입니다. 제가 첫 번째는 시설원에 대해서 어떤 개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는 스마트팜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데이터 농업의 어떤 중요성, 그다음에 방향성 이런 것들을 말씀드렸고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이런 스마트팜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작물 생육 데이터의 수집이 필요하고요. 이왕이면 이런 것들이 표준화된 데이터가 들어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개수라든가 변수라든가 그다음에 상대 생장이라는 뭐 어떤 속도의 개념 이런 것들이 표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표준화된 데이터를 도출할 수 있는 시설과 역량이 필요하고요. 그거를 국내에서도 하나하나 갖춰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스마트팜의 소프트웨어가 저희가 뭐 하드웨어는 질수위가 있습니다. 근데 소프트웨어가 없기 때문에 이 소프트웨어를 만들기 위한 데이터의 활용 가치를 증대를 시켜야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있어서 필요한 연구 분야는 저는 작물 생육 모델링, 그러니까 생육 모델을 하고 그 작황을 예측하는 그 분야에 대해서 좀 연구를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런 것들이 되게 되면 스마트팜 자동화에 대한 뭐 환경 제어라든가 작물 생산 최적화를 위한 농작업 의사결정에 활용이 될 거라고 저는 충분히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이제 끝맺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데이터의 가치와 지식의 산업적 활용 증대가 스마트팜 보급 확대에 결정적인 역할을 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정책적으로도 밀어야 되지만 이 데이터를 어떻게 활용할 건지 이거를 해결해야지만 스마트팜이 자연스럽게 확대 보급될 거라고 필요합니다. 이렇게 되게 되면 시설 채소의 생산력 회복이 될 것 같고요. 지속 가능한 농업의 개발, 농법들이 지속적으로 개발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